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2022년을 새로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2022년 가장 큰 키워드 뭘로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 이와 유사한 방송 매체라든가 유튜브 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2022년을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키워드 선정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도 제가 자주 봤던 용어인 것 같고요. 테이퍼링도 기억나고 대선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희 박정호TV의 좋은 점은 다른 데서 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하나 전달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이버 테러, 사이버 보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해외 매체를 보신 분들은 더더욱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저기서 전쟁의 목소리, 전쟁의 기후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곧 전쟁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들도 많고요. 대만과 중국도 그러한 전쟁의 기미들이 있다라는 소리들을 종종 하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또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어떤 긴장감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 최근 많은 국제사회 언론들이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가 국경 근처에 많이 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쟁의 기후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전쟁이 시작됐던 타이밍에는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재래식 무기인 탱크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아니면 보병들이 어디 가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거는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사이버 테러가 2022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고, 이 사이버 테러들을 통해서 먼저 전쟁 전에 프리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 전쟁이라든가 사전적으로 상대 국가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시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관기관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2000년대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사이버 테러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사실 전투기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대두되고, 이 전투기 분야에서 우위를 점했던 국가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탄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바로 새로운 기술에 의거해서 한 방에 전세가 기울어지고 전쟁이 끝나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떤 파트에서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과 관련 분야 학자들은 사이버 테러들을 꼽고 있는데요. 실제 이 사이버 테러는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라는 GAO라는 곳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서 개발된 거의 모든 무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CT 기반, 즉 반도체가 들어가고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 거의 대부분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상태다라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거로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이미 해킹을 당한 바 있다라고 미 회계감사원에서 직접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라는 것은요, 사실 그 특성이 테러를 당한 다음에 바로 이거는 누가 했는지, 아니면 이거는 우발적으로 했는지 조직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바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는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딘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난 뒤에 그때 발표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잠정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이걸 해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추정치를 얘기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느 경로를 타고 어떤 상황에서 들어왔는지를 그 뒤에 한 2, 3년이 지난 뒤에 밝힌 다음에 우리가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게 맞구나, 한참 뒤에 발표가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이후 대표적인 전쟁과 사이버 테러가 같이 맞물렸던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2007년 시리아 핵시설이 해킹당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상자박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루어지는 사이버 테러 전쟁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시리아의 방공망을 마비시킨 후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핵시설을 폭격한 바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때 바로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먼저 상대 국가의 방어 체계를 취약하게 만든 다음에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먼저 그루지아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한 이후 그 다음에 재래식 전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루지아를 해킹해서 컴퓨터 통신망에 집중 공격을 가해가지고요. 그루지아 정부기관이 소통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고 그루지아에서 이동통신망, 즉 휴대폰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상호간의 연락이라든가 연결이라든가 정보교류가 어렵게 만들어진 다음에 재래식 전쟁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도 전쟁의 기후를 읽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이버 테러 여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17년에는 워너크라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세계 159개국의 병원, 기관, 그 다음에 기업, 학교에 있는 30만 대 가까운 컴퓨터에 랜섬웨어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랜섬웨어 공격이 이렇게 153개국의 30여 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사례는 영국에서 한 환자가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 수술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중간에 수술을 중단하고 도로 나와야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민간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줬던 사건으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2017년 그 당시에 워너크라이라는 이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미국과 영국은 이 공격의 배후로 일단 북한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당시는 찾지 못했지만 2년 뒤에는 이게 북한이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2017년 같은 해입니다. 이때는 낫페티아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정부기관과 기업이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우크라이나가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력이 모두 정전되거나 ATM기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낫페티아라는 사이버 해킹이요. 이후 유럽과 미국 대륙으로 퍼져나가서 다양한 변종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바가 있고요. 당시 또 미국과 영국은 낫페티아 공격의 배후로 바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머스크 해킹 사건도 유명해요. 세계 1위의 해운업체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가 또 랜섬웨어로 공격을 받아서 웹사이트가 다운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머스크가 세계적인 물류 허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해킹을 통해서 더 이상 정상 가동이 안 돼서 머스크가 입은 피해 규모만 무려 3억 달러의 수준에 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이버 테러나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 실질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바로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개됐던 흐름이다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이버 테러들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나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우리나라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18년도에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정원장이 나와서 실제 발표해서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국정원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는 연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국정원장이 대답한 것이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국방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 건입니다. 하루 평균이에요. 그리고 국방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데 우리나라 국방시설에 대한 연평균 해킹 시도만 2,000건이 넘습니다. 자, 그야말로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 우리 같은 분단 국가라든가 준전시 상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세계적인 해킹 그룹 3대 해킹 그룹을 꼽으라면 중국, 러시아, 북한을 크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그 국가들이 분명 자행했는지 그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런 국가들의 해커들이 다른 나라를 해킹했을 때 매번 전략 전술을 전부 달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즐겨 쓰는 코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직접 북한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사례인데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중국 선양의 IP를 활용해서 서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계룡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침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선양에서 침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것을 중국에서 자행된 해킹이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었고요.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코드들을 사용해서 해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해커들의 일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해킹이 시도되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방부 내부를 해킹했을 때 북한 해커들이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우리나라의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선양 지역의 IP를 활용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침투가 이루어진 곳이 중국 선양이기 때문에 중국에다 1차적으로 클레임 아닌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 책임이 아닐 수 있는 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한 것인데 그걸 차단하라는 건 인터넷을 차단하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해커들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쉽게 근절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해커를 활용해서 특정 국가의 기관시설이라든가 중요 정보를 해킹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해커들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방어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먼저 공격할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톡스넷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0년 6월 발견된 원 바이러스는 산업시설을 감시,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은 미국 정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시 스톡스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란 핵시설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스톡스넷도 이러한 5개 기업의 감염 경로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5개 기업들이 전부 감염되었을 때 그 뒤에 이걸 또 추적을 해봤더니만 미국에서 진행된 것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을 북한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부터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까지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총 2조 원대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직적으로 해커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많은 사이버 금융 자산들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체한 것이 확인됐고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35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가상화폐 자산들의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러한 북한을 대표적인 제재 대상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있고 북한과 관련된 해킹 그룹들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현재 미 재무부에서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이라는 해킹 그룹들을 국제적인 제재 목록에 올려놓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가지 해킹 그룹 모두 북한의 정찰 총국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특히 이들 해킹 그룹들이 국제사회에 가장 크게 알려졌던 계기는 2014년도에 소니 픽처스를 북한이 대대적으로 본인들이 해킹했다는 사실을 이미 흔적으로 남기면서 해킹한 것으로부터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그 당시 2014년도에 왜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느냐? 바로 김정은을 희화한, 김정은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를 한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 비용을 소니 픽처스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북한이 그 영화를 상영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끝까지 상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그 영화의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소니 픽처스가 해킹 당하는데 활용됐던 대표적인 해킹 그룹들과 그 당시 북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킹 그룹들을
회사를 대거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가 있죠. 자, 최근으로 넘어와 볼까요?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스위스에서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당시 미러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로 따지면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상직군에 해당돼서 그만큼 언변이라든가 여러 모션 등이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게 아예 몸에 밴 사람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외교통상직군에 해당되는 업무를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항상 예의 바른 것으로 유명한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한 기자의 질문에 What the hell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해당 기자에게 공식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길래 이렇게 기분이 상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대화 내용은요,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앞으로도 사이버 테러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푸틴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엄포를 놨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본인도 미국에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등 이렇게 대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도대체 러시아가 미국에 어떠한 사이버 테러를 했기에 이렇게 푸틴 대통령과의 모처럼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뉴욕 지하철 해킹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 자체를 운행하는 시스템을 침투해서 일순간 마비시켰고요. 그래서 뉴욕 지하철이 5시간 이상 가동되는 걸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미국의 송유관 관련한 에너지 회사에 해킹을 감행해서 미국의 송유관 시설을 일순간 마비시킨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미국을 이렇게 해킹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흔적이 밝혀졌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러시아 외교관 전원을 강제 출국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푸틴이 이렇게 미국의 이곳저곳의 기관시설망을 해킹을 했던 것이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온 것이고요. 항의와 함께 상호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엄포들을 놓고 회의는 끝났고요.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서 강제 출국당했던 러시아 외교관들이 다시 원대 복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 2022년은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나라 탱크가 먼저 포를 쏜다든가, 어느 나라에서 미사일을 쏜다든가, 어느 나라 보병이 국경을 쉽게 넘는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상대방들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의 재산적 가치나 경제력을 크게 위해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사이버 테러를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테러 주체와 테러 장소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테러를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수원에 원자력 발전소 자료와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자료를 해킹한 게 또 북한의 소행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 한수원의 시스템은 왜 해킹한 것이냐? 이때가 언제냐면 그게 바로 2014년도입니다. 이 북한이 미국의 소니 픽처스를 해킹할 때 미국 정부가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북한의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상시 해킹을 당해서 그들의 해킹 수법과 전략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본인들이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한 이후 이게 북한 소행이 맞는지 확인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는 한국의 해킹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해킹 관련한 부서들이 미국의 여러 가지 협조 공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관시설망을 또 해킹을 해놔야 지금 우리도 해킹을 당해서요 정신없어요 하면서 잘 원활하게 도와주기가 어렵겠죠. 바로 그런 목적 아래 북한에서는 바로 소니 픽처스를 테러한 바로 같은 해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개인정보들을 대거 해킹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를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요, 사이버 테러로 감행되는 공격 자체가 저강도 공격을 빈번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피해 규모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다든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하게 되면 이것은 그런 사이버 테러를 입은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저항감을 키우게 돼서 실제 전쟁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실제 전쟁을 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실제 전쟁까지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수준까지의 공격을 감행하는 게 아니라 저강도 공격, 분명 피해는 입었는데 이 피해를 가지고 저 나라와 전면전을 하기에는 참 애매하다라는 수준의 그 공격들을 정례적으로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수준에서의 테러 공격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저강도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들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커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어떤 기관망을 해킹하는 거겠죠. 특정 기관망을 해킹하는 교육 훈련 목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저강도 공격이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테러를 우리가 원활하게 방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지켜야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의 공격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 금융기관, 지식재산권, 우리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있는 도면이라든지 LG에 있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난, 이게 외부로 유출되면 엄청난 지식재산권을 유실하게 되는 거죠. 그 피해 규모는 수백조 원이 넘을 겁니다. 바로 이런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항만, 도로 이런 시설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의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즉 지켜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를 쉽게 근절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공격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는 국가죠. 평양을 비롯해서 몇몇 정부기관만 인터넷이 아니라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특정 기관들 아니면 특정 유저들만 폐쇄해서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놓은 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는 많은데 우리가 역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은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이버 테러에서 우리는 취약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전쟁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요, all or nothing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 전쟁 같은 경우는 서로 포를 쏘다 보니까 우리 피해 규모도 있고 상대방 피해 규모도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큰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데요. 자, 근데 사이버 테러는 단 1%라도 상대방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쪽 시스템이 뚫리게 됩니다. 바로 1%의 그 역량 차이 때문에 시스템 전반이 뚫리게 되면 바로 all이 되는 거죠. nothing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사이버 전쟁은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커다란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테러에 많은 부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북한은 북한 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는 해커들입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는 외교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장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는 해커들도 이렇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인터넷망이 없기 때문에 해킹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대거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해커에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반대로 가장 선망에 맞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해커들이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켜야 될 대상들도 많고 해커라는 직업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취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얘기는 반대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육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길 육성할 경우 2022년에는 단기간 국제적으로 사이버 테러가 많이 자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 등 온라인 분야가 더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이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을 비롯한 여러 해커들의 어떤 놀이터 역할을 해왔던 적이 있었다라는 점, 반대로 국제적으로 요즘은 재래식 전쟁 이전에 사이버 전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사전 단계가 진행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새로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2022년에도 사이버 보안을 잘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자산들이 온전히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